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왠지 오늘따라 두 분의 그 분위기가 연말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가요? 평소와 좀 오늘 뭐 새 정장을 입으셨다고. 그래요, 왠지. 또 안구 한번 해줘야지. 네. 네.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사주셨어요? 색깔이 좋으네. 네, 한번 해주신 거예요? 이 변호사 사주셔가지고. 아 그런 아. 거예요? 아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네네. 훈훈하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 네. 따뜻하고 좋네요. 네. 여기 와서 이렇게 네, 서로에게 네, 이렇게 네. 덕담을 늘 볼 일이 잘 하시면서. 없어가지고 괜히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방송을 통해서라도 안부를 전하고. 네네. 아유 좋아요. 이 변호사님도 연말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연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연말에는 좀 못 봤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연말 뭐 모임도 좀 많으시지 않으세요? 두 분 어때요? 뭐니 해도 연말에는 송년회죠. 뭐니 그 뭐니요? 연이어서 송년회를 하느라고 좀 여러 가지 체력 소모가 많은데 예. 이럴 때일수록 잘 버텨야 되겠다는 아유 생각을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 강장제라도 네. 좀 챙겨 드셔야겠네요. 이럴 때 건강 관리가 또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도 막 훅훅 추워지고 또 왔다 맞습니다. 갔다 하고 모임도 많고 그렇습니다. 바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분 건강 잘 챙기시길 네네. 바라면서 화제의 판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판결? 오늘 판결이긴 하죠. 판결인데 네. 어떤 판결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이제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2025년 우리 사회 이제 특히 인권 부분에서 그런 발전의 디딤돌 또는 걸림돌이 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디딤돌, 걸림돌 판결 이런 것을 이제 매년 기관에서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판결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이 판결 선정위원회는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이제 그런 단체 소속 변호사 그리고 뭐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대학 교수 그리고 이제 신문 기자 등으로 구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나온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가운데에서 뭐 어떤 사건의 특징이라든지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네. 우리 사회 발전의 디딤돌 또는 걸림돌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선정한 거죠. 네, 일단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군요. 이 디딤돌 판결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다른 사건이 요 판결을 좀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판결이고 네. 반대로 걸림돌 판결은 오히려 좀 태보하는 어떤 그런 음. 뭐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 보호나 있어서 이제 예. 태보했다고 평가하는 거죠 선정위원회가.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네. 디딤돌은 잘 된 판결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올해 디딤돌 판결 1위 어떤 판결이 선정됐습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최말자 씨 재심 무죄 판결 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이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재심에서 이게 다시 무죄 판결이 무죄가 나왔죠. 나왔었죠. 예. 자세하게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말자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네. 최 씨는 1964년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서 1.5cm 가량 절단했는데 검찰은 최 씨를 중상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장해가 남을 경우에 중상해죄로 이제 의유를 하는데 기소를 했고 최 씨가 당시에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최 씨에게 유죄 판결을 했었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유죄가 선고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심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에서 법원에서 좀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당시? 일단 방금 이제 송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상해와 중상해는 좀 달라요. 중상해는 뭐 어떤 신체 불구가 생기거나 장애가 생길 정도의 이제 큰 상해를 말하는 경우인데 재심 사건에서는 이제 크게 이게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이제 일단 쟁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방위 이거 두 가지가 큰 쟁점이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사건을 이제 심리했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최 씨의 행위로 인해서 해당 남성이 뭐 발음에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상해를 인정했으나 네. 이 이제 재심 사건 재판부는 네. 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뭐 군에 입대를 했고 당시 뭐 병력 검사에서 모두 뭐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혀 뭐 발음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중상해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예. 다만 이러한 최 씨의 행위가 상해죄, 일반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을 하지만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이른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네, 이게 정당 방위를 재심해서 무죄로 인정한 최초의 네, 사례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성폭행 범죄 관련해서 피해자의 정당 방위를 재심으로 이렇게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이게 또 앞으로의 다른 판단에도 좀 꽤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이었을 때 네. 법률 공부를 형법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또 초미에 나와요. 그러니까 형법 총론 공부하면은 예. 정당방위 관련해서 배울 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막 외웠었거든요. 근데 외우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판결인데 이제 좀 더 뭔가 뭐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게끔 판결이 점점 진화하는 걸로 봐야겠죠. 예, 지금 이제 법 공부하는 학생들 또 현직에 계신 분들 요것도 잘 좀 이렇게 그렇죠. 주요 아유, 주요 새로 판결이죠. 업데이트를 잘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재심 무죄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정당 방위를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또 의미가 그렇습니다. 네. 컸던 사건이 이번 디딤돌 판결로 올해 선정이 됐고요. 자, 그럼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이 오명을 좀 받게 됐습니까? 네, 이 선정위원회는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지난 8월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3자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거를 중단하라며 이제 제기한 소송이 있었어요. 예. 자, 이건 좀 이제 이게 후에 무슨 좀 자세히 말이죠?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은 1기심에서는 가입자들의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 예. 이 가입자들에게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예. 이것이 이제 헌법상 보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예. 판결이라는 이유로 아. 이제 올해의 이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또 연관된 판결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쿠팡 사태 이야기를 준비를 해놔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가명정보의 처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명정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잖아요. 예. 이런 거를 일부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나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다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게 가명 처리예요. 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뭐가 있냐면 예. 정보 주체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SK텔레콤 가입자들이겠죠. 정보 주체가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예. 그 회사에. 예. 근데 이제 회사는 이걸 제3자한테 가명으로 처리해서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제 법에는 가명 처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거는 2020년 10월에 이제 일부 시민 단체가 SK텔레콤에다가 예.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했는지 예. 그리고 뭐 이거 개인 정보 일체를 이제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이제 SK텔레콤은 이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미 가명 처리가 된 정보이고 그것은 열람이라든지 처리 정지권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너희들 정보는 이미 그러니까 가명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응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내 개인 그 가명 처리 정보를 이제 처리 정지를 요구한 소송이었는데 예. 네, 그 소송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3자에게 내 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가명 처리를 네, 하면. 그리고 내 거를 처리하지 말라는 정지 요구도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심 1심, 2심에서는 일단 이 이용자들의 손을 좀 들어줬었다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가명 처리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 대법원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 가명 처리라는 거는 예. 개인정보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어떤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를 해하거나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또 구별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가명 정보 조항을 입법 취지도 고려를 해야 돼서 네. 이거는 어떤 정보 주체가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만해라라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정한 개인 정보 처리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선정위원회는 이제 어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가명 정보 이렇게 처리된 거는 기업이 마음대로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 해석할 있는 거 수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퇴보한 거죠 지금. 앞으로 이제 관련된 뭐 가명 정보 사건이나 개인 정보 관련된 사건에서도 좀 불리한 선례로 그렇죠. 남은 판결인 대법원 것 같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남아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하급심 소송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개인 정보를 뭐 본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앞으로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어때요? 뭐 최근에 이런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의 그러니까 논의의 방향은 지금 뭐 이제 과징금 부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예. 그걸 더 강화하는 뭐 이런 이제 어떤 규제 강화 이런 거에 예. 좀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떤 기업의 이제 개인정보 처리업자에게 더 자유를 준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걸 유출 피해를 일으키지 않게 더 촘촘한 어떤 그런 의무를 부여하겠다.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올해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는 뭐 한숨이 좀 나오지만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 토크 이어가 볼 텐데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다 쿠팡 하니까 약간 그 작은 한숨을 팍 쉬셨는데 요즘 뭐 연일 이용- 뭐 뉴스에서 시끄럽죠. 네. 예, 이용자이신가요? 두 분 다? 저희 이결아 변호사는 쿠팡 중독이에요. 쿠팡 중독. 무슨 말씀이세요? 그 로켓 배송이라고 합니까? 그 우리가 나- 중독이라는 표현 날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날마다 몇 개씩 집 앞에 와 있어가지고. 아니 뭐 이게 뭐 이 변호사님만의 얘기는 아닐 거고 이 많은 정말 이번에 유출된 정보만 3,370만 명입니다. 네. 쿠팡이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쇼핑 앱 중에 이용자 수가 최대 규모라는 이 쿠팡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국민 전체로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일부가 집단 소송에 들어갔고요. 미국 본사를 겨냥한 미국에서의 소송 움직임도 또 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뭐 당연히 이용자였고 한 가정의 대표 한 명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 워낙에 큰 플랫폼이고 그 다음날 배송이 온다라는 엄청난 그 배송 시스템을 갖췄던 덕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회원 수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저 몰랐어요. 그렇죠. 3,370만 명이면은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봐도 돼요. 성인 그러니까 전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성인 전 국민이고 뭐 거기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전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일단 보도에 따르면 퇴사한 중국 국적 이 중국인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제 오전이었죠. 이제 그 쿠팡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예.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직원은 쿠팡에 재직 당시에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비난에 이제 그게 초점이 또 큰 것은 이 사람이 퇴사한 이후에도 그 회사의 어떤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쿠팡의 관리 소홀 예. 거의 뭐 거의 중대한 가실에 가까운 그것이 가장 좀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고의라고 같습니다. 하기는 좀 그렇더라도 네. 중과실 정도로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
하루에 딱 다 유출시켜버린 것 이게 아니라 기간을 좀 지나- 꽤나 두고 진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3천만 건 이상이 유출됐다라고 알려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살펴보면 예. 개인정보 유출이 2025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 쿠팡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2025년 11월 16일경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때 비로소 쿠팡 회원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쿠팡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2025년 11월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개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4,500개 그냥. 예. 근데 그로부터 한 9일 뒤에 11월 29일에는 이제 정정을 하죠.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3,370만 개다라고 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요. 진짜 이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피해 사실 개인정보가 뭐 다 무조건 유출됐다 뭐 이렇게 뭐 확인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 문자를 받은 사람만 해도 진짜 주변에 안 받은 사람이 없죠. 없을 정도로 다 유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도 뭐 들어가 보니까 뭐 다른 데서 로그인 정황까지는 뭐 떠 있지는 않던데 다른 주변 지인들 보니까 로그인 정황이 막 해외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당장 뭐 결제 정보를 삭제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차 피해로도 우려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가 엄청 만연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는 유출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뭐 피해 보상이나 환불, 뭐 피해 사실 조회 등을 사칭한 문자, 전화, 그리고 이제 사이트 접속, 유도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이제 유출됐다고 인정한 쿠팡이 인정한 정보에 따르면 이메일, 뭐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이제는 뭐 최근에 어떤 뭐 구매 내역 같은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출된 생활 정보가 실제 범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범죄에도 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구매 내역 같은 것도 언뜻 떠올려 보면은 내가 뭘 사고 뭐가 필요하고 맞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라는 걸 그렇습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요. 이게 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스미싱, 피싱으로 인한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쿠팡의 대응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모두 다 피해자지만 화가 나는 포인트가 유출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는데 그 이후에 보인 쿠팡 측의 태도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초기에는 표현을 축소를 했어요. 유출이 아니라 노출, 노출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요. 쓰면서 오히려 더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도 했고 그 뒤에도 늑장 사과라든지 공지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지 없이 고객센터 내에만 뭐 이렇게 뭐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후에는 뭐 다시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구체적인 대응이 없어요. 이렇게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됐으니 네. 미안하긴 한데 뭐 네가 비밀번호를 바꾸든지 알아서 하시고 뭐 향후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공지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뭐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분을 사고 있고 지금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규모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서 개설된 인터넷 카페가 60개가 넘고요. 그 가입자가 6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펌들도 이제 앞다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개 정도 노펌을 통해서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약 20만 명이라고 하고요. 예. 뭐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한 1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입증하고 또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게 될 걸로 이게 보여질까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고 예.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잖아요. 예. 원칙은 주장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쿠팡 측의 고의 또는 과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손해에 관한 증명 정도? 이런 것들을 증명할 입증 책임이 원래는 있는데 원고에게 어떻게 입증해요? 저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이 사건 경우에는 쿠팡이겠죠. 예. 쿠팡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 측에서 자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라는 점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될 거예요. 반대로? 예.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러니까 유출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 정보가 활용됐는지 또 고의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전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건가 그렇죠.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 유출됐으면 이 유출된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려고 했으나 예.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라는 점은 자기들이 입증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이기면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참여하지 않은 일반 피해자들은 사실 또 그렇죠. 별개 판결에 효력이 맞아요. 미치지 않기 네. 때문에 어떤 저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은 돈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피해 보상 받고 싶으시면은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죠. 그런 소송 제도가 있기는 해요. 대표로 누군가가 어떤 동일한 사실관계로 손해배상을 해서 인정이 되면 네. 다른 그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나도 사실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네,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네. 것 네. 같은데 일단 요거는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이고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또 별개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사실 쿠팡이 본사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본사에 이거를 청구하는 소송 이거는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네.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 로펌이 이제 쿠팡의 모기업이죠.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예. 이제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쿠팡 INC는 쿠팡의 한국법인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로펌은 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어떤 상장 회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이런 걸 다투는 소송으로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런 소송하고는 좀 차별화된 소송이라고 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네. 거기서 그런데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징벌이라는 건 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하는 게 이제 일반 민사의 손해배상 청구인데 네. 이 사건에서 그 해당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예.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벌은 아니지만 네. 거의 형벌에 준하는 정도의 이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손해배상은 내가 그 피해를 입은 손해만큼 금만. 보상인 건데 그렇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배를 몇 배, 부과하는 세 배, 거죠. 다섯 배 이런 식으로 네.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제도입니까?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고 네. 각 개별법이라든지 특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요? 네, 일단은 근데 이 사건 사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에서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5년에 손해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예. 201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 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돼서 일단 제도 자체는 마련이 돼 있죠. 일단 개인정보 유출에 한해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뭐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인 네. 범죄에서는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내에서 적용이 되기는 한다. 자, 근데 미국은 이런 게 훨씬 더 뭔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도입된 지 10년은 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제로 부과한 예는 거의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아마 이제 쿠팡이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례가 많죠. 실제로 뭐 이제 이런 유사한 유출 사건에서 뭐 5천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지급하게 회사에 이제 기업에 지급하게 한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은 좀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증거를 찾을 때 기업에다가 많은 것들을 이제 이거 증거를 밝히라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예. 이런 쿠팡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책임 뭐 이런 걸 묻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는 소송하고는 아예 좀 이제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뭐 사례들을 저도 좀 보니까 이동통신사 굉장히 네. 큰 T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저 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합의금으로 결국에는 5천억 원 네. 넘게 이제 가입자 그런 수가 많다 지출을 보니까 하게 되는 뭐 경우도 1인당 있고. 10만 원 줘도 미국 같은 계산해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럼 이것도 일단 미국 본사에서 쿠팡 본사에서 제기된 그 소송도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맞습니다. 네. 같은데 그러면 국내에서 이용자들도 이 소송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이제 쿠팡을 상대로 별도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이러한 어떤 그 책임 자체를 묻겠다라는 소송도 이제 자기가 참가인으로 참가하겠다고 하면은 가능하죠. 그래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함께 해야 하나 네.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별개로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지금 인터넷 카페들이 많이 개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어떤 법적인 형태로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은 예.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소송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네. 수임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청구 금액도 자체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뭐 1인당 아까 뭐 20에서 100만 원 사이. 맞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소송 비용 자체가 부담이 돼서 소송을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보다는 좀 적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뭐 인지대 송달료, 예.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인지대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고 예. 그리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천만 명 이러면 사실 소송 비용 부담 굉장히 줄어들 수 적어져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미국 본사 소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네, 소송 그렇게 뭐 비용을 분담하는 지불하고 것으로 되지 분담하는 않을까 싶어요. 식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디오 전망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